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이 1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 공습을 주고받으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측 선박들을 격침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동 현장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연 특파원,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다연 특파원, 이번 사태로 위급해진 세계 원유에 동맥이 나가 있죠.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수연 특파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다시 강력한 공습을 퍼부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동 각국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카타르 도하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카타르 정부는 안보 위협 수준이 매우 높다며 국민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남서부 지역 유전으로 향하던 드론 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내 미군 시설도 연일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 쿠웨이트 아리프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도 공격을 재개하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이란 측의 움직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테헤란 주민은 지난 밤사이에 이루어진 공습이 개전 이후 가장 심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오늘 이란과 레바논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이란을 지지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이어서 이 일대와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제가 와 있는 이곳 암만에서도 공습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일 더 강력한 추가 공세를 예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권의 몰락 여부는 이란 국민 의지에 달렸다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휴전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하더라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휴전 협상 중재를 제안한 모든 국가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에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 재개 금지 보장,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 상황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다연 기자, 미국의 이란의 기뢰 설치 움직임을 포착해서 선제 대응 나섰다고요? 네, 미군은 기뢰 설치용 선박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에 여러 배가 발사체를 맞아서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이란이 소형 선박들을 이용해서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뢰는 바다에 설치돼 선박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이란은 많게는 6,000개를 가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로 전해집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우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중동이 석유를 수출하려면 지나가야 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해상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하다는 건데 실제 대형 유조선이 다니는 항로의 폭은 6에서 7km로 훨씬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여기만 막으면 세계 에너지 흐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군함을 이용한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실제 호위 작전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정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모두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이고요. 선원은 18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한 달치 이상의 필수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가까운 항구로 가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에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선하겠다는 승무원은 없지만 정부는 원할 경우 귀국을 위한 최적의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도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현, 김다영 특파원 연결해 중동 현재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 인근 레바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으로 이미 500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한낮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군이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향해 공습을 가한 겁니다. 밤낮 없이 계속된 폭격으로 도심 곳곳은 이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ضربت إسرائيل قرد الحسن بمنطقة سفار ضربتها مرتين. 이란 전쟁 이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명이 넘게 숨졌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Among those injured and also killed, 20% of the casualty are children, which is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flict. 이스라엘은 전투를 멈추자는 레바논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날렸고 민간인을 돕던 가톨릭 신부도 이스라엘 탱크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빌미로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שחיזבאללה גורר אותם למלחמה לא להם, רק בגלל מותו של אותו מרצח המוני.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공습을 퍼부어 수십 명이 숨졌고 취재하던 언론인도 희생됐습니다. 이란과 걸프국 중심으로 세계의 시선이 옮겨간 사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의 피해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적, 외교적 신뢰를 챙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다지게 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얻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BBC 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선 경제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란의 미사일 전력 무력화를 선언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초토화됐다는 점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방부가 동시에 이란 미사일 공격이 9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ll resulting in a 90% decline in
various things, but in particular Iranian missile launches. 앞으로의 제1 공격 목표도 이란의 미사일입니다. One, destroy their missile stockpiles, their missile launchers, and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Missiles and their ability to make them. 미국이 이렇게 이란 미사일 무력화를 부각하는 이유는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과 연결돼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이란에 핵을 탑재할 미사일이 없으면 사실상 핵 위협도 사라진다는 게 백악관이 제시하는 최신 논리입니다.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때도 미국이 무조건 항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면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고 전쟁을 끝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could make an empty threat, but if I have no actions to back it up, then it's an empty threat. And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유가 폭등이라는 전 세계적 고통과 미국 내 반전 여론, 이달 말 베이징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신 승리를 통해서라도 종전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종전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테헤란이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가 기지에서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6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미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우리나라를 출발했는데 모두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입니다. 마을에 설치된 CCTV에 발사대 6대가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1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모두 기지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사대 모두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반출 전후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기지에는 미군의 C-17과 C-5 대형 수송기들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일부 수송기는 알래스카 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와 함께 오산 기지에 있던 저고도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도 중동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강화되자 순환 배치에 나선 모습인데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성주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이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이고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늘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현장 주유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나와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기름값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05원입니다. 어제보다 1.12원 낮아졌습니다. 경유 역시 1.67원 내린 1,92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적인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어제부터 하락 전환했고 오늘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원을 눈앞에 뒀던 서울 경유값은 어제보다 11.7원 내린 1,9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4.2원 떨어진 1,942원입니다.
국내 유가가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배럴당 120달러를 찍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해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정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가 부담이 상당한데요. 정부도 추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윤철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를 열고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를 되사들이는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적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보조금 지급 비율도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에서 70%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비자 가격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중동 사태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름값이 훌쩍 오르며 연료 소비량이 많은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건설 불황으로 장비를 필요로 하던 현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구리시 아천동 기중기 주차장입니다. 네, 뒤쪽에 장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은 기중기나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들을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기중기의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바쁘게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을 기중기들이 주차장에 그대로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은 수도권 곳곳에서 중장비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를 직접 현장까지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먼 현장에 나갈 때 이동에 드는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여업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장비를 빌려주지 못한 채 주차장에 세워두는 겁니다. 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서 업체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장비가 필요한 현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중장비 대여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기중기 업체 대표는 한 달에 드는 고정비용만 380만 원이 넘는데 장비가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계속 오르면서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이다 보니까 현장을 찾아갈 때도 한 번 더 키로수를 확인하게 되고 현장 내 작업이 끝나고 차고지에 도착해서까지 그날 하루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더 체감상 기름값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화물차와 달리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정유시설 가동 중단 같은 긴급 상황은 없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원산 국가산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뒤로 정유시설이 보이는데 현재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정유업체가 사용하는 원유 저장 탱크입니다. 유조선이 먼바다에서 원유를 하역하면 지하 배관을 통해 저장되는 곳인데요. 이 업체는 사흘에 한 번 200만 배럴, 3억 1,700만 리터를 공급받습니다. 저장된 원유를 이용해 정제하는 양만 하루에 67만 배럴에 이르는데요. 국제교육 수영장 4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가동을 멈추면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원유 공급이 끊긴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 통과한 유조선이 하나둘씩 도착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가동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서 원유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물류비가 오르고 기름값 역시 인상됩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70% 정도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어 정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에는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두 곳이 있는데요. 각각 하루에 84만 배럴과 67만 배럴 원유를 정제합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은 230만에서 280만 배럴인데 절반이 넘게 울산에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울산시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유사들은 전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정부 비축유가 대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석유 비축 물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억 배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 소비 기준으로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미봉책일 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정유 시장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전쟁은 적을 제거하기 위한 단기간의 여정이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미국. 하지만 하루 만에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여부는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출구 전략도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I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 Get rid of some evil, short-term excursion.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ran stands alone, and they are badly losing.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And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12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만 해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미국 국방부가 오늘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라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전쟁은 없는 것이 사실은 예상되었습니다. 예. 지금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뢰 이런 문제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유가가 만일 오르게 된다면 미국은 자동차가 없이 움직이는 불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민심인데 그렇죠.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 미만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오래 끌만한 사실은 그런 힘, 동력 이런 게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니 지금 금방 자막에 나온 대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전쟁의 끝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라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그런 미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고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가 관리에 나서면서 형식적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런 강대강 대치나 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이 어떤 불안 사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형식적 전쟁은 끝나지만 내용적 전쟁과 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오늘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단지를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기 인프라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합참의장이 개전 초기에 비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90%, 드론 공격은 83%가 줄었고 이란 함정 53척을 파기했다.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이란군이 거의 괴멸됐으면 뭐하러 대규모 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란군의 목표물, 군사력은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결상전을 내세우면서 특히 핵심적인 역할은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하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기념하는 미사일 공격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한 이제 새로운 공격이 이란의 강력한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강력한 공습을 이번에 했다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게 제가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난달도 2번 갔다 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4년을 끌고 있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예상한 전문가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길게 가지는 않겠으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기대한 만큼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탄약 상자로 관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이 땅에 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니네가 무조건 항복했는지 여부는 미국,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띄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이 이른바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또 이란이 이제 간헐적인 미사일 또는 드론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테러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거의 그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오폭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비롯해서 17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뭐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만 이제 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분노를 초래해서 결국은 가까웠거나 뭐 아니면 먼 미래에 테러 보복 공격을 또 초래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불안정 상태, 갈등 충동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 지뢰라 불리는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공격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해안에 정박해 있는 소형 함정들이 잇따라 폭발하는 이 영상. 미군이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침몰시켰다면서 공개한 겁니다. 이란이 이런 소형 선박들로 한 번에 2~3개씩 기뢰를 옮겨서 호르무즈 해협에 깔기 시작했다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개에서 6,000개로 추정됩니다. 한 번 뿌린 기뢰는 아군의 배라고 봐주지 않고 제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너 죽고 나 죽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기뢰 설치는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직후에 이란이 기뢰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의 공격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U.S. CENTCOM continues today to hunt and strike mine-laying vessels and mine storage facilities. This work will continue.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트럼프는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보통 지뢰는 많이 들어봤는데 기뢰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다에 설치하는 지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박이 접근하거나 접촉하거나 그럴 때 이제 감응 신호를 받으면 폭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작동 방식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음파 탐지기 등으로 발견할 수 있어서 설치한 나라가 아니면 제거할 수 없는 뭐 그런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국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를 오폭해서 학생들 1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 테헤란에 있는 그 석유 저장 시설 이것을 이스라엘이 잘못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어린 학생들의 그 고귀한 생명의 희생보다 이 석유가 폭파된 걸 훨씬 더 민감하게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미국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예.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막혀버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뢰를 설치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것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뢰라고 하면 물속에서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의 지뢰로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가 지뢰가 보면 굉장히 싸지만 또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네. 비인도적이고 또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큰 이제 가성비 일종의 간무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바다의 그런 지뢰가 기뢰인 셈인데요. 그래서 기뢰가 이렇게 바다 밑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줄에 매달려 가지고 이 중간쯤 바다 중간쯤에 물속 중간쯤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어떤 선체의 그 자기 금속이니까 자장이 발생하지 예. 않습니까? 그거를 탐지해서 접근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선박 스크류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반응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탐지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그래서 국가조차도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잘못하면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기뢰를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완전히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뢰 제거 함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군도 많지가 않고 의외로 이제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란 뭐 기뢰 설치 함정을 10여 척을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작은 보트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마음먹으면 기뢰를 많지는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미군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우방국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기뢰에 대해서 자세히 두 분이 분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한테 매우 좋은 가성비 요격용 드론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우리 거 사가라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던데 네. 유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마침 방문한 드론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드론 공장이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50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자폭 드론, 네. 가성비 가비 무기라고 하는데 무기가 50만 원이에요. 예, 하나에 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달 1년이 아니고 매달 1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론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신 요격 드론도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제가 방문한 그 회사는 그게 $1,500, 우리 돈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이게 시속 300km로 날아오는 적 드론에 충돌을 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러시아군 드론을 향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무기고 아마 중동전에서도 그런 점에서 많이 러버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뢰와 요격용 드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선출과 관련해 이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일에 이어 또다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핵 무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의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난 3, 4일에 이어 또 참관했는데요. 이 지난번과 달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띠를 한 김주애가 동행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유난히 여유로운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김정은 위원장. 최근 주애의 동행도 잦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모스타바가 선출된 것에 대해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속내로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정치 체제가 사실은 세습으로 이어지는 뭐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 체제 자신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난히 김주애를 더 데리고 다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사실은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군이 소위 해구산, 괌에서 이제 B-52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참수작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가 된다든가 또 지난번에 지도자가 잡혀서 미국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번에 하메네이가 제거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불안한데도 왜 역설적으로 저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까? 김정은은 지금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 우리는 준비돼 있다. 우리는 핵 무장이 돼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주애를 저기 동행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독재 정권과 달리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겁은 나지만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치 체제가 같은 이란의 어떤 동의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당성도 함께 확보하는 아주 굉장한 다양한 목적의 그런 포석의 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최연호 같은 데를 일부러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의 속내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모즈타바 선출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모즈타바는 선출 후에 지금 48시간이 지나도록 취임 일성조차 없거든요. 전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뭐 부상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됐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미국하고 이란 정부 당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언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 2세라든지 뭐 이런 지도자들은 이제 용인을 하지 않겠다. 미국에 반대하는 지도자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각종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걸 동원해서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잠적 그런 감시를 추적을 피해서 일단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하고 이란은 원래 굉장히 핵 미사일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왔던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이 망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드문 세습 체제를 또 이란이 택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입장을 바로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란과의 동질성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 문제는 없을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의 CCTV입니다. 발사대 6대가 연이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주에는 발사대 6대가 구성된 1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모두 기지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동으로 향한 걸로 보입니다.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뿐만 아니라 오산 기지에 있던 저고도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도 중동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연합 방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드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출하는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 체제 괜찮은 걸까?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미의 방위 체계에는 뭐 이상이 없다. 이것은 늘상 매뉴얼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있을 때. 뭐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하면서 늘상 이런 메시지를 발표해 왔지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과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단절이 안 됐던 그런 시기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북한의 정책의 변화가 더 강한 변화가 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뺀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배치하려고 했던 그 갈등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빼고 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종전 후에 우리 정부가 이것은 차분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유동성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드뿐만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현실로 지금 보여지는 우리 안보 환경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방위원인 유영원 의원님 앞에 제가 공잔 옆에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위원이신 유영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주한미군의 주요 병력 장비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한반도를 들락날락했는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거의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보냈다 뭐 그다음에 철수시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주한미군의 1개 여단 3,600명을 이라크전에 차출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무기 몇 개 빼는 게 아니고 1개 여단을 빼는 거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부 무기도 또 이제 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무기나 주요 장비나 병력들을 차출할 때 한국 정부하고 꼭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주한미군 미군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하는 걸로 그때부터 이제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왔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팩트입니다. 우리가 반대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게 저는 대통령께서 아주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이거 빠지면 대북 억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고 또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그런 걸 빼낼 때 대체 전력이라는 걸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를 뺀다면 뭐 다시 다른 무인기를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드의 경우도 사실은 패트리어트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패트리어트는 요격 고도가 한 20에서 30km고 우리는 천궁수가 비슷한 그보다는 낮지만 15km 정도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치를 할 수 있는데 사드는 아까 그래픽에서 나왔습니다만 40에서 150km의 고고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게 사거리가 한 200k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최신 개량 시스템을 활용하면 3분의 2 정도를 커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정부에서 어제 청와대에서도 외신 보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좀 이를 키운 면이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시고 이런 면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쿨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 기지에 있던 사드를 반출해서 중동으로 향한 일에 대해서 아마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대회에 참가 중이던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이 자국 국가 연주 때 침묵을 지켰죠. 이란에서는 당장 반역자라는 말이 나와서 귀국 시 처형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호주 정부가 일부 선수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베네수엘라 식당을 찾았는데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o what do we get to eat? You will be the best president we have seen in our. 그런가 하면 이란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호주로 망명한 것과 관련해 호주가 사실상 선수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국가를 부르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 노래를 부르지 않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처형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호주 망명이 허용됐는데 이란에서는 이건 호주에서 우리 선수들을 납치해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란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그 아주 철권 통치 아래서 한 40여 년간 고통을 받았고 사실 얼마 전에는 수천 명이 사망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사태가 국내에서 이란 국내에서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반적으로 하메네이 통치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저런 식으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정부가 그런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그렇게 이란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보편 타당한 인류애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런 어떤 현재의 이란 국민들이 감정이 제가 볼 때는 그 175명이 희생됐던 이란 어린 학생들을 사망에 이르간 토마호크 오폭 공격, 그로 인해서 저런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 사실은 반미로 흐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을 또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러한 이란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분열, 뭐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이걸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식당을 찾은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식당을 찾은 이유가 뭔가 대통령 체포 후에 친미 정권을 세운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하메네이 제거 작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나서 미국에서 뭐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6.25 전쟁 때 보면 김일성이 남침할 때 남침하면 남로당이 들고 일어나서 적화 통일에 성공할 걸로 기대했다고 오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일단 3만 명 이상 희생이 됐으니까 그 가족들이나 뭐 이런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체제 붕괴, 정권 교체까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판례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전선언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보니까 미션 완료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2003년 5월에 부시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이라크전 주요 전투가 끝났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이라크전 개전 불과 50여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종전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라크전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됐습니까? 그래서 총 8년 9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출구 전략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싶겠으나 뭐 이라크전 정도는 아니라도 길게 끌 수 있다. 물론 지상군을 투입하면 뭐 이라크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기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이 어떨지 또 두 분과 짧게 붙이면 아까 앵커가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이 최고의 폭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고의 폭격을 함으로써 모두 군사적인 목표 제거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수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바로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 느낌을 갖습니다.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른바 절윤 결의문에 침묵하던 장동혁 대표는 이를 존중한다는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가뜩이나 여권 내부가 시끄러운데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겹쳐서 전선이 더 복잡해졌죠. 네, 민주당은 우선 오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대장동과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특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도 화두인데요.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란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검찰개혁 수위를 낮추는 일종의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YTN에 검찰개혁 법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선 검사들의 업무를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거래설은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 검증 불가능한 제보를 팩트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른바 절윤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결의문 채택 4일째인 오늘 장 대표가 직접 공개 발언을 한 건데요. 장 대표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 반대가 담긴 결의문이 곧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 대표는 이어 이것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이 선언을 넘어 당 지도부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SNS에 적었고요.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말로만 끝나는 사과는 매우 공허하다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한길, 고성국 등 당내 윤어게인 인사들을 즉각 제명 출당하고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고요. 인천시장과 세종시장 후보로는 각각 현역인 유정복, 최민호 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인천 강화도를 찾아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엔 인천시장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의원도 동행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껄쩍지근했습니까? 다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김영배, 박주민 의원은 오늘 각각 노동공약과 문화관광 스포츠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국회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 행정을 끝내고 서울을 G2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과 과일을 숙소로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해당 초콜릿이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초콜릿 포장지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하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산업 고도화에 한국이 동반자가 될 거란 의미를 실어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 26 울트라를 선물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1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이란 군사작전 브리핑에서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공습을 통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에 무기 연구개발단지를 타격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지옥 같았다면서 이날 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기뢰 부설용 선박 16척을 파괴했다며 SNS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란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최근 공식 SNS에 올린 적외선 영상입니다.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에 맞아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던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기뢰 부설용 보트와 함선들을 타격하고 있다며 이란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에서 6,000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 선박이 접근, 접촉하거나 감응 신호를 받으면 폭발하도록 만든 재래식 무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뢰 부설은 보통 수세에 몰렸을 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뿌려놓은 기뢰는 아군배라고 봐주지 않고 유조선 등 상선도 지나치지 못하는 데다 파도나 조류에 밀려 흘러가면 자국 앞바다가 지뢰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게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체제 존망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외교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0일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 있는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당시 6대의 드론이 시설을 향해 날아들어 5대는 격추됐지만 한 대가 시설 내 경비탑 인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거래 의혹 관련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어떤 입장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이 됐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다시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장관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뭐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 네.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안 수사권 거래설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 듣고 오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이없단 말 외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왜 이런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왔는지 본인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연결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어쨌든 친여권 매체에서 나왔던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치안 당국이 반정부 시위자를 적으로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법집행총사령부 아흐마드 레자 라단 총사령관은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적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말라며 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라단 총사령관은 적의 희망사항에 동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더는 단순한 시위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 급등 가능성을 경계한 행보로 보이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 뒤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남부 레이 정유단지, 서쪽 카라지 연료시설까지 무차별 공습으로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오전까지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이스라엘군이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기름비까지 내렸습니다. بالإجبار چون به ما حمله کردن مجبوریم جوابشون رو بدیم و هر مقدار این فشاری که اینا وارد میکنن بیشتر باشه قدرت برخورد ما طبیعتاً بیشتر خواهد.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더는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전후 이란과도 석유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란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보복에 나설 경우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As we continue Operation Epic Fury, we're also focused on keeping energy and oil flowing to the world. And I will not allow a terrorist regime to hold the world hostage and attempt to stop the globe's oil supply.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제동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 추가 편성에 나서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백악관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란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80년 전통의 식당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은 차를 세우는 등 에너지 쇼크가 전 세계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얽히면서 주유소 근처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연료비를 최대 17%나 인상했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사들에게 유가 폭등은 곧 생존권 박탈입니다. Malaki po dahil dati ang diesel ko mga 800 lang. Ngayon umabot ng 1.5. Eh di napakalaki yung ano.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선 디젤 가격이 리터당 2.6유로를 넘어섰고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은 이제 기름을 리터 단위로 끊어서 넣습니다. Moins 30 voire 40 centimes sur Paris, c'est affolant. Donc là, moi, je mets juste de quoi rentrer chez moi en banlieue et j'irai mettre le reste dans le Val d'Oise.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유명 식당들도 불을 꺼야 할 처지입니다. 상업용 LPG 공급이 끊기면서 외식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nd if LPG commercial cylinders are not supplied, eventually we will be pushing ourselves to nowhere. We have no other alternates as of now.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전 세계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상승률이 3%까지 커졌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이 줄어 5,600선 초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잇따른 자사주 소각 발표가 코스피 상승에 호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이후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잇따라 발표한 자사주 소각 계획이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2.3% 오른 5,658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3%로 커지며 장중에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상승폭이 줄면서 1.4% 오른 5,609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순 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순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도 이틀 연속 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 오른 19만 원, SK하이닉스는 1.8% 오른 95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4조 원, 그리고 KCC가 6천억 원, 한화가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삼성생명은 7%, SK는 2%, KCC는 9%, 한화는 2% 상승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증시 급등락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10% 상승하는 등 증권주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6% 오른 1,155로 출발해 장중에 1,160선을 회복했지만 0.07% 내린 1,136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조금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출발해 1,463원까지 내리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선 1,46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어제 이후로 배럴당 8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소식에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끝날지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에서는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오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어디를 공격을 할지, 그리고 그 미국이 지금 어찌됐건 출구 전략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출구 전략이 어느 수준까지 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도부 참수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 정권 교체 수준으로까지 간다고 한다면 더 전쟁에 어떻게 쉽게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지금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던 그 목표들, 그러니까 핵 능력, 그다음에 그 비대칭 전력의 그 전력, 그다음에 해군 절멸, 그것을 보다 더 확실히 하는 방식의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해군 병력의 해군 그 뭐라 그럴까요, 무기나 해군 함선의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미사일의 생산 시설까지 다 파괴를 해서 불능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미래의 그 생산 능력도 우리가 다 이렇게 형용화시켰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식의 빌드업을 위한 군사작전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지도부 참수작전까지 같이 진행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렇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출구 전략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의 공격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에 집중 공습이 이루어져서 지금 테헤란 주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번 전쟁이 시작한 이후 가장 지옥 같은 밤이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처음 시작됐을 때 이맘 후세인 대학, 그게 어떻게 보면 혁명 수비대 그 사관학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시설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그 지금 영린을 건드리는 공격은 하지 않는데 그 미래의 그런 자원들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든 아니면 군수 물품이든 이런 자원이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파괴를 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생존은 유지해 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이들의 군사학교나 군사시설까지 다, 아니면 생산시설까지 다 파괴되고 이미 이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전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발사대나 아니면 해군 기지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돼서 내가 주장했던 대로 이들의 그 역량은 미래 역량까지 다 없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출구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최고 지도자 그 모스타바 카메네이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까지 많이 죽어서 이쪽이 느끼기에 더 이상 항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출구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 헤그세스가 전쟁부 장관이 얘기한 거는 자기네들이 처음 전쟁에 들어갔던 목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달성했다, 100% 거의 100% 달성했다 얘기하고 출구 전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하지만 엄청난 수준의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래 그 자원까지도 다 형해화시키는 수준의 공격을 하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참상을 저희가 어쨌든 자료화면으로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란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런데 이란 항전 의지가 이 정도로만 좀 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예측이 계속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그 항전 의지가 당연히 있긴 있겠지만 항전도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란이 여태까지 분명히 이번에 당한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란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란은 그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 상대방이,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가장 아플 때 보복을 하는 것도 많이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성공할 확률이 낮고, 거기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항전을 하다가는 체제 자체도 붕괴할 수 있는, 그 신정민주주의 체제도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뭐 혹자는 이거 위장전술이다, 그냥 시간 벌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도부가 살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신승리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텼다,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쪽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 미국은 자기 군사작전이 다 성공했으니까 우린 나간다라는 출구 전략이 만나서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종전은 아니지만 정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폭격을 해서 막 검은 비가 내리는 그렇습니다. 화면도 저희가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번엔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상의해서 이제 석유 시설은 공습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가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정유 시설 공격은 이번 이란 미국 전쟁의 큰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정유 시설에서 돈을 버니까 그걸 통해서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그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초승달 시아파들 외국에 돈을 대주니까 여기를 반드시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석유 시설을 때리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석유 휘발유 가격도 트럼프가 전쟁 전에 상당히 플랜 B, 플랜 C 하면서 비축유를 많이 쌓아놨지만 가격이 아주 급등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공격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를 떠나서 이스라엘 때문에 같이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돼서 다시는 이란을 넘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게 목적이지만은 미국은 정권 교체라든지 좀 더 큰 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쟁 이후에 이란의 원유 시설 복구에도 미국이 좀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유 시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저장고를 때렸습니다. 그럼 가장 그 원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직격탄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WTI나 또는 브렌트유 만을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WTI와 브렌트유가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브렌트유나 WTI는 우리나라가 거의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브렌트유는 거의 도입이 안 되고 WTI도 도입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언론에서 WTI와 브렌트유를 중심으로 보도하느냐. 이 국제 선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그 두 가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것은 중동 원유고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안 라이트라든지 쿠웨이트 원유 등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상품 시장, 금융 시장에서 거래 안 돼요. 계약 베이스로 원 바이 원 계약을 하고 하나하나 공시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체크할 수가 없고 따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오히려 급등을 해서 약 80달러, 90달러 하던 게 지금 시세를 확인하니까 107.5달러까지 지금 급등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른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 때리면서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란 전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정유시설을 또 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석유 때리기 전쟁이 시작됐고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진짜로 아파하는구나, 아킬레스건이다 해서 정유시설을 좀 더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이미 파괴한 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를 원유 시설을 서로 때리는 이런 공격은 정말 자해 행위고 세계 경제를 다 같이 망하게 하는 정말 범죄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름값이 잡혔다라는 일각의 분석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좀 균열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균열이 생겼죠.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더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하루 2025년 기준에 하루 석유 생산량이 139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미국이 바이든 때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에 100만 배럴을 내가 추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란 석유는 139만 배럴이 나왔는데 그게 시장에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누가 사갔냐면 대다수가 중국이 가져갔죠. 80%를 중국이 가졌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란 석유 자체를 때리는 것 자체는 석유 유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팩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위험하느냐? 이게 공격을 받아서 이 전장이 확장될 수도 있다. 정유 시설까지 때린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란도 이건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다른 정유 시설도 때릴 수 있고 더 혼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호르무즈까지도 막힐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 석유량으로만 따지면 그 이란이 지금 시장에 푸는 양은 138만 배럴, 9만 배럴밖에 안 됐으니까 2025년 늘 그 정도 하루 생산량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증산하면 될 문제인데 왜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팩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저장 시설,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저장을 때렸다라는 건 결국은 이란의 그 지금 현장 행정부가 생존을 위한 팔아야 될 것들을 공격을 당하니까 이거 얘네들이 석유 시설까지 건드리면 이거 진짜 이란의 영린을 건드려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니까 하지 마라 하고 이스라엘을 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석유값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올라가는 걸 걱정해서 막은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여러 번 아시겠지만 이란의 정권의 몰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마지막 우리가 진짜 이 정권을 끝내고 우리가 끝까지 장기전으로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쓰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한 거라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적성 있는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쥐도 궁지에 몰면 무니까 그 정도까지 그 지금 정권을 밀려고 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지금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거는 서로에게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석유량의 공급이 팍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있는 석유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유조선의 호위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에스코트를 했다라고 했다가 사실 오보였다 이렇게 번복을 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뢰를 한 번 설치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해협을 지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대표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WTI유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때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80달러 초반이고요. 한때 밤사이에 7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에너지부 장관이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제 우리 미군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해서 그 유조선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의 내각의 장관이 그런 글을 썼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이 못 가서 국제 원유 물류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이 뚫은 거 아니냐.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곧 전쟁 종전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장악할 거야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맞물리면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미국이 장악했구나.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의 난맥상은 해결됐다 해서 국제 유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백악관에 눈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눈 브리핑에 저도 현지에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매일같이 눈 브리핑을 갔는데 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호르무즈 완전히 뚫렸습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고 앞으로 할 거지. 좀 먼저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자기 글을 SNS 글을 급격히 내리는 그러니까 사실 좀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올랐는데 그 와중에 기뢰를 이미 설치했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럽니다. 자, 기뢰하고 쥐뢰가 있는데요. 땅에 박으면은 그게 쥐뢰고 물에다가 설치하는 건 기뢰인데 그게 땅에 있는 쥐뢰는
밟아야 터져요. 그런데 해상의 기뢰는 부딪히면 터지는 건 물론이고 수온은 온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배가 쓱 다가오면 펑 터집니다. 효과가 훨씬 더 무서워요. 기뢰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게 아직 뭐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기뢰는 이란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나중에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 걷어내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에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국이 해당 그 선박을 정밀 타격을 했고 타격에 성공했다 이러는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의 그 보고서 보면 일부는 이미 설치가 됐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배가 못 건너가는 거고 미국 해군도 해군의 그 방어 능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압도할 수가 있지만 어디지 모를 그런 기뢰 한 방. 그것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가 아직은 완전 개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뢰를 설치함으로써 이란이 노리는 부분은 또 무엇이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론도 중요한데 여론이 높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미 뭐 이란 쪽에서도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챙기는 어느 부분이라는 걸 이제 이란도 다 파악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뢰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육직책이기도 합니다. 그 기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피하 식별을 하고 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막히는 거고 이란이 자기가 주장했던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외교관을 초치를 해서 내보내면 그 선박은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기뢰를 깔게 되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뢰 설치를 하면 뭐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완전히 봉쇄하는 효과랑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한 5,000개에서 6,000개 기뢰를 다 설치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설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그 군사작전 아주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되면 아마 그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이나 그 항만 그 기뢰 저장 시설까지 다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실제로 그렇게 위협을 줄지는 이제 그 이후에 군사작전 이후에 그걸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이란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 비용을 계속 올려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 떨어뜨리고 미국이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럴드 포드함을 그 다시 이쪽에 그 호르무즈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여기를 관리하겠다, 감독하겠다, 호르무즈를 뚫어내겠다라는 게 보여주니까 유가가 그 압박을 받아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올려야 되니 기뢰를 설치할 것이다 뭐하다 하면서 계속 그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거를 진짜 5,000개, 6,000개까지 이렇게 다 설치하면서 전면전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치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뢰를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 그게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통제불능의 그런 이란 입장에서도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전술적으로 그 좋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력이 있어서 내가 풀 때 풀 수도 있고 거둘 때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협상력이 되는 건데 이미 풀게 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노출하는 거고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가장 협상력이 높은 겁니다. 칼을 뽑는 순간 그것은 다 쓴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뢰 설치와 호르무즈를 이렇게 실제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생기는 건데 이걸 다 여기서 써버리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별로 그 전술적으로 높은 그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군사작전이 어떻게 될지 이란이 그 어떤 그 통제력을 보일지는 좀 지켜보고 이제 더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제거도 어려운 기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보여드리다시피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데 실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경제적 타격은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수출, 투자 이런 쪽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구체적이고 서브스텐셜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 미국 사람들의 소비 생활 중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활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휘발유나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 지금 갤론당 4달러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요. 관세 폭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세금을 더 걷는 바람에 물가가 더 오른다 해서 그게 사실 아슬아슬했더랬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반드시 오르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게 트럼프의 마술. 트럼프가 원유 공급량을 막 늘려서 그래서 기름값을 떨어뜨림으로써 물가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설금설금 올라가서 WTI가 1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원래 전쟁 전에 트럼프가 국회에 보고할 때 전쟁 일어나도 국제유가 100불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달 전에. 그런데 그 목표를 초과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미국 경제가 파괴된 그 뭐 폭탄을 맞은 건 아니지만 전쟁 비용 하루에 1조 3천억 원씩 날아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커지겠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미국의 수출 부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전쟁 비용 플러스 3배 정도까지 경제 부담인데요.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난다면 뭐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몇 달 이어지면 미국 경제도 거시경제 지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째깍째깍 지금 정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점 짚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의 호화로운 일상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8살 손녀 카이가 찾은 곳은 미국 LA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기농 마트 에러헌입니다. 스무디 한 잔에 우리 돈으로 3만 원, 스웨터 한 장이 24만 원이라는 점원의 설명을 듣고 놀라는 모습인데요. Guys, one thing about me is I don't spend like a lot of money. Like I'm very, like I don't spend a lot. One thing about me is I hate feeling in public, so this is like so awkward right now for me. I'm gonna go like bankrupt with this stuff. So I'm gonna need to file for bankruptcy. You probably got 200 in your cart right now. There's probably 400. Should we get guess? Let's bet on the final price.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자마자 경찰 오토바이가 나타나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방탄 차량도 우르르 등장합니다. 카이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차에 오릅니다. 동행한 지인은 마치 카이를 위한 레드카펫이 깔린 것 같다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는 미국 시민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전쟁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최고급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을 언급하며 둘이 손잡고 함께 입대해서 이란으로 가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징 관리 능력은 뭐 제가 뭐 비판을 안 해도 워낙 실수들을 많이 하셔서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부적절하죠. 지금 아마 저런 것 때문에 지상군 파견은 더 쓰지도 못할 겁니다. 만약에 지상군 카드를 쓰면 이미 반대 여론도 어마무시한데 만약에 진짜 미군을 보낸다. 거기서 지상군 파견을 해서 또 죽는다. 그러니까 미군의 희생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모든 메시징 관리에 실패했던 것들이 더 배로 해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은 그런 뭐 하나의 늘 있었던 해프닝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분을 산 카이 트럼프의 영상 좀 짚어봤습니다. 기름값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앞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시아 국가들은 주 4일째나 휴교령까지 내리면서 석유 아끼기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인도, 태국, 대만 뭐 상당히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으로 지금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중동 지역에서 원유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하루에 우리가 쓰는 원유량이 1억 배럴 정도 돼요. 그중에서 23% 되는 2,003만 배럴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게 약 한 닷새 이상 거의 물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비축량도 있고 이렇지만 비축량이 다른 적은 아시아권에서는 벌써 원유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자, 두바이유라는 게 이게 UAE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 만들어내는 석유 이름을 두바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랍에는 여러 가지 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은 적지만 가장 먼저 국제화를 해서 중동 원유 중에서 유일하게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원유가 두바이유입니다. 그런데 비중은 적거든요. 근데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국제 거래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국제 기준이 없으니까 뉴욕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유를 갖다 놓고 두바이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자. 보통 국제 거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국내 또는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급으로 인한 고통을 평가하려면 WTI나 브렌트유가 아니고 최소한 두바이유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두바이유가 지금 110달러 선에 와 있다. 그것은 상당히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모주타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란 차기 이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공식 석상에 아직도 얼굴을 좀 내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들으신 게 있다든지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살아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살아 있지만 부상을 많이 심하게 당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못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육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도 네. 육성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망을 했으니까 그것도 안 나오는 걸 텐데 그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은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되게 극적인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더 정보가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모스타바의 뭐 사망이라든지 부상설 이거는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뭐 아마 일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일성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될 거고 네. 그것이 유발할 그런 그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도 모스타바의 첫 일성 그리고 그의 그 스탠스를 보고 이렇게 또 움직일 거 뻔해서 나름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메시징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취임 일성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네. 신병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만 해도 전쟁은 곧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출구 전략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던졌던 그 일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 능력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비재칭 전략, 전술에서 가장 아프게 했던 그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그다음에 해군을 절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관학교나 아니면 그 생산시설까지 공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례 없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타겟은 물론 이제 지도자 참수 작전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현재 역량도 없애지만 미래 역량까지 같이 없애려고 할 겁니다. 미래 역량을 없앤다는 게 뭐 인프라를 없애는 인프라 없애는 거죠. 인프라를 없애는데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 그 미사일 생산 기지라든지 아니면 사관학교. 최근에 그 처음 시작했을 때 혁명 수비대의 인원들을 키우는 이맘 후세인 사관학교를 때렸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혁명 수비대 장교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예. 근데 거기를 때리는 이유는 그 인적 자원을 키우는 그리고 그 시설들 그다음에 그런 자선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생산시설까지 다 때려서 미래 역량까지 우리가 다 없애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전을 세게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역량은 다 90%, 100% 이상 다 와해됐는데 미래까지 없어졌으니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출구 전략을 해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이란 입장에서는 중재국 아니면 지금 러시아 얘기도 나오는데 그들의 그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내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미국의 그런 압박에도 견뎌냈다. 우리는 생존했고 승리했다. 그래서 양쪽이 승리한다고 하는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출구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피해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과연 이번 미국의 군사 작전이 어디까지일까가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격의 날이 될 것이다. 전쟁의 끝은 미국이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내일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도로 출발하는 등 아침까지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동해안과 영남을 시작으로 차츰 내륙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인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그 밖에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